예, 반갑습니다. 예, 예, 양평자유 발도르프의 박규현이라고 합니다. 솥불농장의 서규섭 농부님하고는 벌써 한 4년째쯤 이 역동농업 강좌를 같이 꾸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자연과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고 하는 이 책이 슈타이너가 1924년도 6월 달에 6월 달에 한 열흘 안팎에 걸쳐서 강연을 했던 강연록을 모아가지고 책으로 낸 건데, 역동농업과 관련된 슈타이너의 자료가 있는 건 이게 유일합니다. 1925년도 3월 달에 슈타이너가 사망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해인 1924년도 슈타이너가 생전에 워낙에 많은 분야의 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이라 가지고 이 또박또박 쓰는 책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생전에 많이 없었습니다. 지금 슈타이너 전집이 대략 한 350권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10여 권을 빼고 나면 나머지는 전부 강연록입니다. 이제 강연록이라고 하는 성격 때문에 그걸 고려하고 봐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금 이 역동농업 강좌는 해마다 구성임을 조금씩 다르게 하기는 했지만, 작년에는 2달에 한 번씩 6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너무 텀이 뜨고 또 실제로 실습을 할 수 있는 그 농사가 돌아가는 시점을 자꾸 놓치게 돼서, 금년에는 3, 4, 5, 6월 달에 집중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강의를 하기로 하고, 오전 강의를 두 부분으로 구성을 해서, 제가 하는 거는 주로 이 자연과 사람을 살리는 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해설하는 겁니다. 해설하고, 저 뒤에 이어서 선홍무님께서 실제 이제 농사 지을 때 작물들이라든가 뭐 거름이라든가 농사 실제죠. 농사 실제의 앞에서 제가 얘기한 부분들이 어떻게 농사의 실제와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좀 보여주시고, 그리고 오후에는 실습을 해보는 이런 식으로 금년에는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해마다 조금씩 강의 구성이 한 4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해는 조금 이제 축적이 된 것 같고, 말 그대로 농사에 적용해서 또 실제로 농사 짓는 분들이 써먹을 수 있는 형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애써보려고 합니다. 저희 학교는 2018년도에 문을 열어서 올해가 3년 차인데, 18년도부터 학교 시작할 문 열 때부터 이제 역동농업 텃밭을 한 400평 정도 꾸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이들이 반별로 자기 텃밭 가지고 이것저것 작물을 심어 보는데, 근데 아이들한테 우리가 역동농업을 가르칠 수 있으려면 교사들이 우선 능숙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동안은 뭐 초창기 학교가 늘 그렇듯이 교사들 자체가 이제 하나하나 배우면서 준비해가는 과정이라 가지고, 아직까지는 뭐 선홍분이 요때는 요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하고 교실을 내려주시면 기계적으로 따라하는 정도 예, 거치고 있습니다만, 이제 차차 앞으로 선생도 아이들도 같이 배워 나가게 되겠죠. 지난 시간에 이 역동농업의 기본 컨셉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어떤 컨셉으로 이게 짜임새가 짜여져 있습니다. 이걸 꼭 알고 들어가야 책을 읽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보니까 주최 측 식구들 빼고 나면 다 새로 오신 분들이라 가지고 몇 명 되지도 않는데 할 때마다 이 얼굴이 바뀌어서 이거 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 고민 중입니다. 근데 너무 길게 할 수는 없고, 진도는 좀 나가되 기본적인 부분들은 복습 삼아서 좀 짚고 가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저는 발도르프 학교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고, 여기는 역동농업인데 뭔 상관이냐 이거부터 간단하게 짚자면, 아시다시피 루돌프 슈타이너라고 하는 사람이 인지학이라고 하는 어떤 사상의 창시자입니다.
근데 인지학을 사람들이 뭐 칸트 철학, 헤겔 철학 이런 것처럼 혹은 뭐 실존주의 이런 것처럼 어느 한 철학의 유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지학을 어느 특정 분야의 이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인지학은 말이 그냥 학이 붙어 있을 뿐이지 어떤 분과 학문이 전혀 아니고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세계관인 거죠. 예. 그래서 시대마다 사실은 뭐 인류의 문명의 역사 속에서 몇 번의 세계관 교체가 있어 왔는데 세계관이 바뀌면 사람들이 세상을 대하는 눈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모든 학문이 재구성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인지학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안트로포스피를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인지학을 받아들인다면 소위 인지학적 세계관으로 전 영역에 걸쳐서 새로운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건 어떤 뭐 철학의 하나다, 사상의 하나다라고 볼 수가 없고, 예. 세계를 보는 새로운 눈이라고 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분과학문이 아니라는 말이죠. 분과학문이 아니라는 말인데, 그럼 이 인지학적인 세계관이 갖고 있는 기존의 우리가 흔히 익숙한 제도권의 여러 학문 분야들하고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나 라고 하면 이거를 이제 개념적으로 얘기하자면 유기적 이론론이라고 하는 말을 슈타이너가 씁니다. 유기이론론. 유기적 이론론이다. 이론론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가 하나의 원리로 구성되어 있다는 뜻이고, 유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 하나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상호작용하면서 다 묶여 있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우주가 돌아가는 질서가 있는데 그게 자연의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그 자연 현상들이 인간의 심신에 또 연결이 돼 있어서 그것이 인간의 어떤 정신, 생리작용 이런 거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우주의 질서, 자연의 질서, 인간 사회의 질서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고 같이 동조화돼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천적으로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별자리의 이동이 있으면 인간 사회도 변화가 있다가 되는 거죠. 별의 이동이 있으면 날씨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그 날씨와 환경이 변하는 것도 우리는 1년을 순환 주기로 보통 이해를 하고 봄, 여름, 가을을 겪고 있지만 1년도 순환이듯이 100년짜리 순환도 있고 300년짜리 순환도 있고 1000년짜리 순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예컨대 1000년짜리 순환이라면 250년씩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식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250년 안에서도 또 한 30, 뭐 5, 6년 정도로 잘라가지고 또 소순환이 있고 또 소순환이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소순환, 중순환, 대순환의 주기적 순환적 변화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공조화돼서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유기이론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유기이론적인 세계관이 서양에서는 근대 이후에는 완전히 퇴출된 세계관이죠. 고대에는 이런 세계관들이 서양에 있었습니다만 이미 서양의 이 문명사에서는 이런 이론론적인 세계관이 플라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속에 서양의 사상 속에서는 2000년 내내 비주류로 배제되어 왔습니다. 근데 거꾸로 동양에서는 바로 이런 유기이론적 세계관이 오히려 동양 전통의 주류를 이루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별이 움직이면 환경도 움직이고 사람도 움직이고 동식물도 움직이고 다 변한다. 다 같이 변한다. 라고 하는 이게 동양에서는 뭐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천지인 삼재사상이라든가 천인합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조금 이게 구체화되어 있는 것은 음양오행이라든가 주역의 괴의 논리라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동양도 서양도 모든 종교와 학문의 출발점은 예외 없이 천문학에서 시작합니다. 천문학에서 시작했다가 이게 분화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문화적인 격차가 나타나게 되는 건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양의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것도 음양이 행성들 중에서는 해와 달을 뜻하는 건데 목화토금수 오행성이죠. 그럼 이 태양계 안에서 지구를 빼면 주요 행성이 요 7개거든요. 요 7개 음양, 해달, 목화토금수 얘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냐.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음양이라고 하는 건 상수로 작용을 하고 있고 목화토금수는 시기에 따라서 주도하는 힘이 달라지면서
그때그때 변수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이것들이 상호작용해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냐를 육식갑자로 만들어 놓고 달력으로 쓰고 기운의 변화를 달력을 통해서 읽어내고 뭐 농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제도 문물에다가 적용을 해서 썼죠. 썼고 이제 이런 것들이 사물의 구체적 형태로 나타날 때는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가를 다시 표현하기 위해서 궤를 만들어서 소성계, 대성계, 우리 태극계에도 쓰고 있는 그런 궤를 가지고 이 기운의 어떤 시공간적인 특성을 표현하려고 또 동양은 해왔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 음양오행 주역 이 자체가 천문학에서 나왔고, 그리고 이미 동양에서는 알게 모르게 음양오행과 주역을 문명의 모든 기본 토대에다가 다 깔고 이미 생활을 해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동양인들한테 있어서는 유기이론적 세계관이 대단히 어떤 문화적으로 풍속적으로 익숙한 거인데 반해서 서양인들한테 있어서는 플라톤 이후에 이분법이 발달하면서 또 르네상스 이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합리주의 또 분리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과학주의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유기이론론은 점점 퇴출이 됐습니다. 퇴출이 됐는데 이 유기이론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서양 사상 사회에서 한번 부흥을 시킨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세계를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유기이론적인 관점이 아니면 우리가 전혀 자연의 진실에 다가갈 수 없다 하는 거를 강력하게 한번 부흥을 시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비록 당대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괴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괴테를 문필가로 알고 있으나 물론 뭐 파우스트, 젊은 베르테르 같은 이런 문호로서 뭐 인류사에 계속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괴테 스스로 나의 괴테도 뭐 굉장히 다작을 했던 사람인데 뭐 그때 뭐 16, 17, 15, 16, 17세기 이때 르네상스형 사상가들은 대부분 그랬지만 우리가 지금 가르듯이 뭐 철학자, 수학자, 미술가, 음악가 이런 식으로 가를 수가 없고 한 사람이 몽땅 다 아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괴테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괴테는 스스로 자기의 그 수많은 저작물들 중에서 나라고 하는 인간의 어떤 사유를 대표할 수 있는 자기가 필자로서 가장 애정을 갖고 있는 작품을 색채론이라 그래요. 괴테 색채론. 이 색채론이 당시에 뉴턴하고 대결하려고 뉴턴의 자연과학적 세계관과 다른 세계관을 보여주겠다 하고 괴테가 아주 작심을 하고 썼던 책이 색채론이거든요. 이 색채론은 우리가 색이라고 느끼는 것들이 어디에서 왔나를 연구하는 겁니다. 근데 색은 결국은 빛의 변형이기 때문에 빛의 본질이 뭔지를 탐구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빛의 본질을 어떤 우리가 오늘날 빛의 입자를 찾아다니듯이 뉴턴 물리학이 그렇게 하듯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물질적 속성이 망막이라고 하는 우리의 프리즘을 통해 가지고 어떤 자연적인 굴곡 현상을 일으킨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뉴턴이고 괴테는 오히려 거꾸로 우리 내면의 감정 상태 자체가 어떤 색을 띠고 있다고 봐요. 색을 띠고 있다고 봐서 빛이라고 하는 게 밖에 사물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도 작용하고 밖에도 작용하고 어떤 자극을 매개로 해가지고 둘이가 만난다는 식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밝고 어두운 걸 기본으로 하는 이 색광 스펙트럼 속에서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느끼는 것들이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가에 대해서 뉴턴하고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면서 몇 가지 사유의 원칙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봐야만 색채론에 대해서 괴테는 굉장히 자신 있어 했었습니다. 나의 색채론이 세상에 나오고 나면 뉴턴의 광학론은 다 죽을 거다 라고 생각했으나 전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색채론은 이게 무슨 귀신 신호나 까먹는 소린가 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오랫동안 묻혀 있었던 책이 됐는데 이 색채론의 진가를 요즘은 이제 양자역학이 발달을 하면서 과학자들이 색채론을 다시 해석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이 색채론의 진가를 세상에 한 번 더 괴테가 해놨던 것을 다시 세상의 어떤 중요한 이슈로 다시 띄운 사람이 슈타이너였어요. 슈타이너가 여기에다가 괴테가 색채론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구체적인 행성의 움직임이나
영적인 작용하고까지도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색채의 본질이라고 하는 또 별도의 책을 써가지고 한번 입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영향받은 현대미술이나 뭐 어떤 예술적 활동, 교육적 활동들이 퍼져나가면서 색채론이 다시 한번 조명을 받고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바로 색채론에서 괴테가 이렇게 봐야 돼 라고 제시했던 그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의 모든 운동은 양극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루어진다. 반드시 양극성이 있어야 이 양극성 사이에서 우리가 운동 변화라고 하는 것들을 읽어낼 수가 있게 된다라고 했고, 양극성이 전제가 되어 있을 때 이 양극성은 서로 순환한다. 그리고 이 양극성 사이에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분절 형태들은 상호작용한다. 총체적이다. 이렇게 요 세 가지 원칙이 안 지켜진 상태에서 사물을 관찰하거나 사고하거나 하면 전부 오류에 빠진다라고 사유의 원칙을 내세웠던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유기이론론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 괴테가 색채론에서 정리했던 양극성, 순환성, 총체성, 이거를 어떤 관찰과 사고의 어떤 기본 원칙으로 삼는 거, 이게 유기이론론의 좀 구체적인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어떤 사유 원칙을 가지고 농사에 접근해 보는 거죠. 농사에 접근해 보는 건데, 유기이론론에 대한 복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고, 이 영성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발도르프 교육도 그렇고 역동농업도 그렇고, 아까 제가 이거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발도르프 교육하고 역동농업은 뭔 상관이냐 하면, 슈타이너가 생전에 인지학은 거대한 세계관인데 이거는 너무나 이제 서양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생소하고 생뚱맞고 또 너무 앞서가기도 하고 미래의 세계관이기 때문에 일종의 평균적인 제도권하고 대화가 안 된다고 봤던 거죠. 너무나 소모적인 논쟁밖에 할 수가 없고 패러다임이 다르니까. 그래서 슈타이너가 제자들한테도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과학자들하고 쓸데없는 논쟁하지 마라. 쓸데없는 논쟁하지 말고 논쟁할 시간이 있으면 입증해라 라는 거예요. 증명해라는 겁니다.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학적 세계관의 타당성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인간 활동이 대표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교육이고, 자연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농사다라고 보는 거죠. 예. 물론 예술이라든가 이런 교육 속에 이미 예술 철학 이런 것들은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교육과 농사를 통해서, 자연과 사람을 통해서 이 세계관이 타당함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봐서 발도르프 교육은 역동농업하고 같이 가는 거가 당연한 거죠. 역동농업에 적용되어 있는 모든 어떤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과 논리가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과 논리, 인간의 성장을 바라보는 관점과 논리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동일한 원리를 대상만 다르게 해서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원리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같이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또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실은 이제 이 증명 가능한 인간의 활동으로 인지학적 세계관을 증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영역으로 슈타이너가 꼽았던 게 농사, 교육, 의료였습니다. 그래서 인지의료, 역동농업, 발도르프 교육, 이 세 개가 일종의 삼위일체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본고장의 발도르프 학교들은 학교에서 역동농장을 아예 갖추고 있든지, 아니면 역동농장이 먼저 만들어져서 역동농장의 운영을 바탕으로 발도르프 학교가 태어나든지, 이런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 활동들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발도르프 학교에는, 뭐 조그만 발도르프 학교에는 어쩔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성장한 발도르프 학교에서는 학교 안에 인지의사를 두고 아이들을 돌보고 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 있는 거죠. 그래서 발도르프 학교는 역동농업과 인지의료와 같이 가는 걸 하나의 이상적인 모델로 삼고 있는데, 우리나라 발도르프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했던 많은 사람들도 뭐 이걸 모르지 않았죠. 다들 하고 싶어 했죠. 그러나 뭐든 다 마찬가지지만 일단은 주체가 이해도가 충분하고 또 각 영역에 어느 정도 오랜 세월 경험을 가진 분들이 붙어줘야 되는데, 그런 여건 마련이 그동안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어, 2020년 올해 들어서 학교와 인지 의료를 뭐 지금 당장 인지 의사 자격증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인지 의료를 실천하고 현장에서 적용하려고 하는 노력, 그 다음에 역동농업을 역시 작은 규모에서라도 현장에서 실천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노력이 한 학교 단위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데는 양평자유발도로업학교가 유일합니다. 예. 저희는 이미 스타트를 했고, 그래서 역동농업은 이미 지난 몇 년간 계속 애를 써왔던 것처럼 인지의료도 저희는 18년부터 이제 학교 의사를 두고 있었습니다만, 예, 의사가 지금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정신과 전문의시고 한 분은 작년에 결합하신 대체의학을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결국은 인지학적 관점으로 정신과나 대체의학이 통합이 되고 우리 전통의 한의학까지 통합이 돼야 뭐가 나온다. 정말로 진화된 어떤 인지의료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방향으로 계속 어떤 일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양평학교는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영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발도록 학교나 역동농업이나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영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해서 바깥에서 보기에 무슨 사이비 종교냐 이런 소리를 자꾸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슈타이너라고 하는 이 사상가가 원래 대사상가들이나 패러다임이 달라지게 되면 같은 언어를 쓰면서 다른 의미를 내포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언어는 똑같은데 뭔가 다른 내용, 다른 메시지를 전달을 하려고 하는데 언어가 없단 말이죠. 기존에 개발되는 언어는, 공유하고 있는 언어는 똑같으니까 애를 먹게 됩니다. 애를 먹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통상 통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영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교회 가서 받는 느낌이 있고, 아니면 많은 어떤 수행 전통 같은 데에서 영이라고 하는 용어를 각자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석해서 쓰는 바들이 있는데, 이게 사회에서는 보통 종교나 수행 전통 속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의미들이 있는데 그냥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릴게요. 슈타이너가 영이라고 할 때 이 영은 우주기운입니다. 더 물리적으로 우주기운이 뭐냐 하면 별기운입니다. 그러니까 슈타이너는 태양빛, 이게 영이에요. 달빛, 이걸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성의 기운, 금성의 기운을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별기운 이퀄 바로 0이라고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별기운들이, 자, 해와 달도 별로 봅니다. 일단 해와 달도 행성으로 보는데 이 별기운들이 상호작용해서 일단 그럼 범위는 어디까지나 하면 태양계 안에서까지로 범위를 잡습니다. 이거는 서양 천문학이라서 사실 그렇습니다. 태양계를 벗어난 별들의 간접적인 영향까지도 동양 천문학에서는 고려를 할 수 있는 체계가 있습니다. 체계가 있지만 어쨌든 이거를 실용 버전으로 전환을 시켜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는 근대 이후에는 오히려 서양인들이 이걸 다시 리바이벌 해가지고 쓰고 있고, 동양인들은 우리 전통, 우리가 과거에 이미 써왔던 것들까지도 문명적으로 다 파묻어 버렸잖아요. 우리는 제도권에서 아직까지도 음양오행 여전히 공식적으로 미신인 거죠. 공식적으로 미신이고 수천 년 동안 조상들이 하나의 삶의 토대로 원리로 응용을 해왔던 그 기초 원리들을 다 파묻어 버렸습니다. 또 고개를 못 들게 만들고 있어요. 사회에 그런 얘기하면 퇴출. 학계에서 음양오행 가지고 훈민정음 뭐 제자해를 음양오행으로 해석했다 그러면 논문 안 받아줘, 이런 식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는데, 미래 언젠가는 동양에 좀 더, 원래 동양의 천문학이 서양보다는 훨씬 더 범위도 넓고 심도도 깊은데, 그런 이미 인류가 개발해 놓은 어떤 문화적인 유산들을 우리가 선용을 할 수 있는 때가 오리라고 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어쨌든 슈타이너가 해놓은 그런 슈타이너식의 천문학을 우선 잘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슈타이너가 사용하고 있는 서양의 천문학에서는 이 우주라고 했을 때 이 우주는 그냥 범위가 태양계입니다. 그리고 태양계에서도 뭐 그 조그만 행성들도 있잖아요. 천왕성, 명왕성 하면서 이게 어떤 미세한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애들은 제끼고,
제끼고 지구를 빼고 딱 7개만 다룹니다. 근데 이거는 슈타이너만 그랬던 게 아니고 이 연금술과 헤르메스 주의 때부터 이렇게 해 왔었습니다. 저 메소포타미아 문명 때 고대 점성학이 만들어지고 나서 중세 연금술을 거쳐가지고 슈타이너에 이르기까지 이 긴 세월 동안 이들도 동양의 음양오행 썼듯이 딱 7개만 잡아가지고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그래가지고 요 7개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특정한 집합적 기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집합적 기운, 그걸 0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슈타인은 이런 맥락에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이게 사이비 종용과 하는 얘기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든 거죠. 슈타이너가 0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목화토금수의 작용이다. 그게 음양오행하고 똑같은 거죠. 기본 출발점이 음양오행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음양오행을 섞어서 사용하는 방법들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오운육기라든가, 오운육기. 이제 천간 지지를 2개씩 묶어가지고 쌍으로 상호작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아니면 삼합이라든가, 그럼 3개씩 상호작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점쟁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신살의 개념들, 이게 사실은 다 별들의 상호작용의 효과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쭉 돼 왔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저 육식갑자 명리 논리 이런 거를 사용할 수는 없는 거고, 다시 이제 이 역동농업에 슈타이너가 사용했던 이 패러다임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똑같은 황궁도를 다루더라도 서양 천문학이 다루는 방식하고 동양 천문학이 다루는 방식이 달랐거든요. 방식이 달랐고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순서로 별들을 보는가 이런 게 달랐기 때문에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호환성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사람들이. 호환성을 이해하려면 A와 B가 호환된다는 걸 알려면 A도 알고 B도 알아서 순서가 다르다든가 표현이 다른 게 있으면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것도 모르고 요것도 모르고 모르면서 외우고 있다 보니까 우리 건 파묻어버리고 요건 외우고,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 역동농업의 원리가 어떤 합리적이고 이제 어떤 자연 질서에 그 순응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됐던 거죠. 이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뭐 당연히 그렇지만 어떤 활동의 바탕이 되는 이론이나 사상이 사람들한테 공유가 되고 이해가 되고 해야지 퍼져나가는 거지, 그게 이해 안 되면 못 퍼져나가는 거죠. 사회적인 타당성, 뭐 제도권에서 인정받을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 활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이게 어떤 마음과 머리로 받아들여져야 액션이 나오는 건데,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받아들여지니까 못 퍼져나갔던 거죠. 아무리 좋은 농법이라고 할지라도. 아주 간단히 말해서 솥불에다 소똥 우겨 넣으면 왜 비료가 되냐 라고 물었을 때 설명을 못 했다는 겁니다. 설명을 못 했다는 겁니다. 별자리를 보고 뭐 씨 뿌릴 때, 파종할 때와 거둘 때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왜 그 별자리에 특정 식물을 연결시키냐 라고 물었을 때 설명을 못 했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안 퍼져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뭔가 이게 분명히 정말로 인류에게 너무나 유익한 농법으로서, 또 미래 우리 인류가 추구해 나가야 될 농법으로서 어떤 거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분들이 이제 자기 삶을 바쳐서 이 농업을 열심히 하고자 해도 이게 이제 같은 가치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 사이에서조차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그동안에는 활성화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다. 한계가 있었고, 이제부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연과 사람을 살리는 길은 아직까지 여전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지만 이 내용에 대한 이해는 이제 다 된다. 단 한 문장도 여기에 있는 문장이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것은 없다라고 자신합니다. 여기에 적혀 있는 슈타인의 모든 얘기는 다 어떤 이 자기 완결적인 어떤 논리 구조 안에서 충분히 이해되고 어떤 식으로 실천되는 데까지 하나의 매뉴얼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컨텐츠 작업은 이미 솥불 농장에서 올해 또 내년 이렇게 한 해 한 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완성도가 높아질 겁니다. 완성도가 높아지고 이제 일단 론이 확립이 되고 나면 얼마나 실천하느냐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론은 확립된 부분이 충분히 있고 또 앞으로도 그 완성도를 더 높여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이 영성이라고 하는 걸 별기운이라고 읽자는 거예요. 영성 이퀄 요거는 별기운이다. 별기운이다. 그러면 원소는 우리가 아다시피 뭐 탄소, 질소, 산소, 수소, 규소, 황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걸 별기운으로 읽자는 거는 예, 무슨 말인가 하면 규소는 어느 별의 작용으로 왔냐 이런 거예요. 산소는 어느 별의 작용 때문에 산소라고 하는 이 대기권 안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느끼고 매일매일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산소라고 하는 이 힘들이 어느 별기운의 작용으로 지상에 뿌려졌냐 하는 거예요. 예. 황은, 질소는, 수소는 그것들이 상호작용하면 어떤 물질이 나타나냐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오늘의 그 강의 제목이 어떤 원소에 미친 영적 작용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강의 제목이 굉장히 신비롭지만 알고 보면 그냥 예, 별기운이 어느 원소하고 결합이 되어 있다는 거. 일단 요 공식을 밝혀내고 요 공식에 따라 가지고 이 결합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물질화 되는 게 어떤 색깔로, 어떤 형태로, 어떤 식물과 동물의 부위로 나타나느냐 라는 식으로 얘기가 전개되게 되어 있어요. 얘기가 전개되는 거라서 일단 전체 흐름이 이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이성적으로 한 개 한 개 또박또박 합리적으로 따져서 접근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접근할 수 있다. 실험도 해볼 수 있다. 예. 근데 석영하고 규소하고 섞으면 무슨 색깔이 나고 어떤 종류의 퇴비가 되는지 일단 이해만 하고 나면 안 섞어봐도 효과를 안다 이렇게 몇 대 몇으로 섞으면 어떤 효과가 나는지 예, 벌써 사고 실험 수준에서 벌써 예측할 수 있는 그리고 식물을 봤을 때 꽃잎의 색깔이 빨가냐 파라냐 노라냐 흰 거 노란 게 얼마나 섞여 있냐를 딱 보고 여기에 별기운이 얼마나 배합되어 있는가를 안다는 겁니다. 알면 이게 영양소로 전환이 될 때에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어떤 염류 중에서 어떤 성분을 많이 띄고 있다는 걸 뜻하는 거냐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생긴 꼬라지, 색깔 이걸 가지고 안에 있는 성질을 추론할 수 있는 이해가 생긴다는 거죠. 이런 걸 동양에서는 상학이라고 해왔습니다. 상을 보고 질을 안다는 거예요. 동양에서는 상학이 다양하게 발달했습니다. 다양하게 발달했는데 뭐 아까도 말했지만 동양 얘기는 제가 더 이상 안 할게요. 어차피 못 써먹고 있다. 그냥 아는 사람들만 알고 마치 무슨 저 비법처럼 전수되면서 근데 사실 동양의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동양의 것들도 지금 금방 말씀드린 이러한 원리로 똑같이 유기이론적 원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예, 얼마든지 지금 말씀드린 원칙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세우는 거가 굉장히 앞으로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 강의는 대체로 어떤 강의를 하든지 요번에는 이제 4번에 걸쳐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거를 1강부터 8강까지 있는데 1강, 2강, 3강, 4강 하면서 한 강제 한 강씩 이렇게 진도 나가는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진도 나가는 식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4회로 줄였는데 그러면 2강씩 나갈 거냐? 그렇게 기계적으로 진도 나가는 식으로 하지 않고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에 맞춰 가지고 책 전체에 걸쳐져 있는 것들을 그 주제에 맞게 집어서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거는 한마디로 원소 기호들하고 별기운들하고 연결시키는 게 오늘의 주제예요. 오늘의 주제고 이게 동식물에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나까지 이제 한번 다뤄볼 겁니다. 그렇고
근데 아무리 제가 쉽게 강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런 프레임 자체가 생소한 프레임이기 때문에 강의만 듣고 바로 이해하기 힘든 분들이 당연히 많이 있을 테고, 반드시 이 책을 꼼꼼히 읽는 게, 정독하는 게 같이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많은 경우에 이 책은 나온 지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봤습니다. 근데 이해를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 깔려있는, 전제되어 있는 이론 틀을 이해 못했기 때문에 이해 못한 것도 있고, 이 슈타이너 같은 사람들은 평생을 이 세계관을, 그 1925년도에 죽는데 슈타이너의 세계관은 19세기 말에 이미 정립이 되거든. 그러니까 자기의 청장년기의 대부분을 자기는 익숙했던 세계관을 가지고 활동을 해온 사람이니까, 말년에 강의를 할 때는 또 자기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본인의 추종자들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그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구구하게 설명 안 하고 지나가거든. 구구하게 설명 안 하고 그 세계관은 깔아놓고, 예, 이제 실제로 실용 버전에 적합한 얘기들을 막 빠른 속도로 해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이 두 가지 점에서 읽기 어려운 겁니다. 하나는 전제된 세계관을 모른다. 예, 그래서 뭐 안 읽힌다. 또 하나는 그 세계관을 전제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식의 표현을 쓰거든요. 규사는 모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수정은 모든 것을 바란다. 이래요. 이 뭔 말이냐는 거지. 완전히 의인화시켜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석영이라든가 석회의 힘의 작용, 규소나 모래의 힘의 작용, 이런 것들을 그냥 의인화시켜서 얘기를 해버립니다. 이러니 이제 더더욱 독해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표현상의 문제들과 어떤 전제에 깔려있는 문제들, 이게 우리한테 방해가 됐다라는 건데, 저의 강의의 목표는 이런 방해를 뚫고 텍스트를 편하게 읽을 수 있는 데까지 가이드 해드리는 게 제 강의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책에 있는 내용을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루어 나가기에는 여러 가지로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여건상으로 이렇게 몇 회 강의 딱 끝낼 수 있는 분량이 아니거든요. 분량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고 이런 구성, 이런 내용으로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이 이해되면 그러고 나서 책을 보면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하는 데까지 안내하는 역할을 제 역할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 강의를 듣고 책을 꼭 보시라는 겁니다. 그냥 강의만 듣고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까지 나가기가 많이 부족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어쨌든 제가 사람들이 읽었을 때 이 문장 도저히 이해 안 되는데, 그런 문장이 수도 없이 많은데 이제 다 다룰 수는 없고, 여기 보면 그림이 많이 나와요. 그림이 많이 나옵니다. 슈타이너가 다행히 서양인들이 워낙에 형상화를 좋아라 해서 그림으로 많이들 표현을 하는데, 아주 간단히 말하면 여기 나오는 수십 장의 그림만 정확하게 내가 이해했다라고 하면 다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그림만 뽑아가지고 내가 내년에는 그림만 뽑아서 그냥 A4 용지 한 10페이지 정도로 만들어 놓고 그림 해설만 해도 실은 여기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은 다 설명하게 되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단발 강의를 해야 된다면 그림 설명만 해도 어느 정도 전달이 될 거다. 이런 그림 있잖아요. 죽어놓기, 뭐 살아놓기 이런 식으로 그 이상한 막 기호가 막 붙어 있고, 이걸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면 뭘 말하고 싶었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이 우주의 별자리들하고 원소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게 두 번째 강좌에 이게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강좌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강좌는 뭐 제가 오늘 얘기할 때, 시작할 때 그랬던 것처럼 슈타이너도 역시나 요즘 사람들이 과학주의, 유물론적 과학주의에 빠져가지고 더 거시적인 걸 못 보고 있으니 좀 관점을 바꿔야 된다. 그 얘기를 첫 번째 강좌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고, 두 번째 강좌의 제목이 지구와 우주의 기운입니다. 지구와 우주의 기운.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슈타이너가 쓰는 용어의 맥락적인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때 말하는 지구
혹은 우주라고 하는 거는 이 인지학 쪽 계통의 용어로는 에테르체 혹은 아스트랄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요. 에테르체라고 하는 거는 참 설명하기 어렵네요. 제가 지금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는 좀 길게 설명을 해야 돼서. 근데 어쨌든 뭐 사람으로 따지자면 정력 같은 겁니다. 생명의 어떤 원동력 같은 거, 이런 걸 에테르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스트랄체는 이런 원형적인 기운을 다양하게 분화시키는 힘입니다. 분화시키는 힘. 요리조리 이합집산을 하도록 분화시키는 힘을 아스트랄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지구와 우주의 기운이라고 할 때 이 지구가 뭘 뜻하는지 우주가 뭘 뜻하는지를 좀 알아야 돼요. 한마디로 하늘과 땅입니다. 지구는 땅 기운을 얘기하는 거죠. 우주의 기운이라고 하는 거는 하늘의 기운을 뜻하는데, 하늘은 추상적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고 별 기운을 뜻하는 거예요. 별 기운. 그러면 땅 기운하고 별 기운하고 둘이 만나서 일으키는 작용, 이런 거죠. 천간지지하고 똑같은 거죠. 천간지지 같은 효과인 건데, 근데 땅은 그러면, 땅은 도대체 어디서 만들어졌냐? 땅 자체도 애초에 별기운들이 뭉쳐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별기운이 어떤 특정한 구성으로 뭉쳐 있으면 이게 땅이 되는 거고, 예. 조금 더 밀도 있게 입자화되어 있으면 이게 지구가 되는 거고, 이미 입자화되어 있는 이 지구의 상태, 대기권 안의 상태를 전제로 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별기운들이 추가적으로 들어왔을 때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나나,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천지라고 표현하는 거를 슈타이너는 우주와 지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 거의 비슷하잖아요. 표현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구와 우주의 기운이라고 해가지고 시작합니다. 근데 시작을 할 때 우리가 원래는 태양계에 대해서 우리가 거시적인 안목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건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사용하기 편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요. 괴테가 양극성이 있어야 운동이 있다 그러니까 태양계도 양극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양극성은 당기는 힘, 미는 힘, 이게 음량의 기본이니까 당기는 힘도 있을 테고 미는 힘도 있을 텐데, 그럼 당기는 힘은 구심력을 형성할 거고 미는 힘은 원심력을 형성할 테고, 그럼 당기는 힘은 중심에 자리 잡게 될 테고 미는 힘은 제일 바깥 테두리에 자리 잡게 되겠죠. 그럼 태양계 구성을 보면 태양을 중심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가정하면 사실은 따지고 보면 지구를 중심에 놓든 뭘 중심에 놓든 아무거나 중심에 놓을 수 있잖아요. 그 중심에 놓고 나머지 그 영향 주고받는 권역을 정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태양계니까 태양을 중심에 놓고 보면 얘가 태양이다 그러면 맨 끝에 태양의 공전 주기를 가지고 행성들을 정하지 않습니까? 맨 끝에 있는 게 토성이죠. 토성 공전 주기 30년짜리잖아요. 토성이 있고, 그러면 이제 목화토금수가 딱 있을 텐데, 태양 여기 요 두 개 빼고 나머지 5개가 여기 늘어서 있는 거죠. 늘어서 있는 거죠. 어떤 순서로 늘어서 있는가 하면 목성, 화성, 지구, 금성, 수성, 이런 식으로 늘어서 있습니다. 만약에 이 지구는 달을 달고 있죠. 달을 달고 있죠. 달까지 치면 총 8개가 되는 거죠. 예. 지구는 달을 달고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동양음양오행에서 목화토금수의 토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이제 토의 정의가 뭐냐 하면 그냥 토예요. 토인데 하여튼 지구를 토라고 생각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러면 목화토금수,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순서죠. 오행의 상생이라고 보통들 알고 있는 거.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뱅글뱅글 돌아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양극성이 한쪽이 이쪽이고 한쪽이 이쪽이란 말이죠. 그러면 얘가 움직이려면 허리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운들이 섞이려면 뭔가 중심점이 있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섞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딱 뭐가 있는가 보니까 지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라고 하는 데가 태양계의 모든 에너지들의 교차점이자 정거장이에요. 그래서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는 겁니다.
나머지 태양계 나머지 별들은 생명체가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어떤 생명의 진화나 창조는, 모든 생명의 진화나 창조는 종합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 종합에서. 그럼 태양계 기운을 종합하고 있는 데는 지구인 거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태양계에서 제일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예, 태양계 진화의 정점에 서 있는 데가 지구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지구에서 생명의 창조 변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창조 변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태양계를 바깥에서 거시적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지만 서도, 그러면 이제 여기서 목성의 기운을 받은 기운이 뭐 지구의 대기권에 미쳤을 때 뭐로 나타난다, 이런 게 산소입니다. 보통 화성은 황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금성 탄소로 나타나고, 이거 수소로 나타나요. 네, 이런 식으로 이것들이 섞이면 질소로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대기권 안에 들어오면 그런 식의 원소들의 힘으로, 작용으로 변형이 돼서 나타난다는 거죠. 예. 이게 이제 기본인데, 이 책을 읽기 위해서는 이 도식을 사용하면 안 되고 다른 도식을 사용해야 돼요. 서양식 도식이 있습니다. 서양식 도식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 도식과 서양식 도식의 차이는, 이 도식은 전체 거시적으로 태양계를 바라본 거고, 서양식 도식은 연금술사들이 사용했던 건데, 지구를 중심에 놓고 지구와의 거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쭉 줄을 세워 놓은 거예요. 그럼 지구에 제일 가까운 애는 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달. 그 다음에 수성이 가깝습니다. 지구에. 그 다음에 금성이 가까워요. 그 다음이 태양이에요. 예. 그 다음이 화성, 그 다음이 목성, 그 다음이 토성입니다. 달, 수, 금, 태화 목, 토, 이런 식으로 늘어서 있어요. 이런 식으로 늘어서 있는 데에서는 태양이 중간이잖아요. 그렇죠? 태양은 중간이니까 얘는 이쪽에도 영향 미치고 이쪽에도 영향 미치고 보편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두고, 이쪽이 딱 보셔도 음량으로 따지면 뭡니까? 음이죠. 달수금 이쪽이 음이잖아. 그럼 화목토 이쪽은 양이잖아. 그럼 지구 기준으로 가까운 애들이 먼 애들은 양, 이렇게 되는 거죠. 음양권이 나뉘죠. 그럼 음은 가깝고 양은 멀리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지구를 기준으로 가까이 있는 애들은 기운을, 자, 힘이 어디가 세냐? 멀리 있는 애들이 힘이 셉니다. 멀리 있는 애들이. 실제로도 목성이라든가 토성이라든가 멀리 있는 애들이 덩치도 커요. 예, 아시다시피 태양계에서 행성 중에 제일 큰 애가 목성이잖아요. 예. 그 멀리 있는 애들이 지구에 와서 꽂힐 때 멀리서 무거운 게 날아와서 꽂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땅속으로 깊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땅속 제일 밑에 있는 애가 뭐겠어요? 토성이죠. 그 다음에 목성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화성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지구 표면에, 땅 표면에 태양 기운이 있게 되겠죠.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식인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수성, 금성 이런 애들이 위에서 깔짝깔짝 놀겠지. 달수금 이런 애들이 달수금 이런 애들이, 달수금 이런 애들은 요 지표면에서 놀고, 밑에서는 토, 목, 화 이런 애들이 노는 거죠. 그러면 먼 별빛이 가서 꽂혔다가 얘가 지상에 나타날 때는 식물로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멀리 꽂힌 애가 가장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기운이 세니까 깊이 꼽혔고, 센 만큼 올라오는 경로가 길고, 네, 많은 기운들을 흡수해 가지고 큰 나무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1년살이 풀 이런 애들은 달수금 이런 데서 노는 애들이야. 그죠? 그래서 잡초는 달기운이지 무조건. 예, 잡초는 달기운. 그래서 보름달 뜨고 비 온 난 다음은, 예, 잡초가 아주 죽여주게 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달기운이 중요한 게, 달기운이 번식을 관장한다라고 봅니다. 생명 번식. 이게 왜 하필이면 달기운이 생명 번식을 관장하느냐 하는 거는 아카샤 연대기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지구의 형성 진화 발전 과정에서
어떤 특정한 시기에 지구에 있던 기운이 어떤 공전 자전 과정에서 얘가 떨어져 나가면서 달이 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지구하고 달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서만 생명이 나타나는 어떤 태양계의 어떤 특정 시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고, 현재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생명의 번식에는 무조건 달 기운. 예. 그래서 여성도 달 기운이라서 애를 낳는다라고 보게 됩니다. 여성의 생리주기도 달의 저기 상망에 맞춰지게 된다라고 보고, 달 기운이 번식하고 관련이 되는데, 이거는 식물의 번식이든 동물의 번식이든 다 똑같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55페이지에 죽은 옹기, 살아있는 옹기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기호를 막 써놨잖아요. 자, 55페이지에 책 있으신가요? 한 권 빌려드려. 저기 이상한 기호 표시를 해놨는데, 이건 중세 연금술사들이 쓰던 기호입니다. 연금술사들이 쓰던 기호인데 밑에서부터 기호로 이렇게 표시를 하니까 알 수가 없죠. 근데 이게 의미가 뭐냐면, 맨 밑에 있는 애가 토성기호예요. 그 다음에 목성기호고요. 그 다음에 화성기호고요. 동그라미 2개 쳐져 있는 게 태양이에요. 그 다음에 달이 있죠. 달은 딱 해하고 달은 초등학생이 봐도 알게끔. 그럼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달수금이에요. 네. 달, 수, 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 수, 금. 요 맨 위에는 또 태양. 태양은 아래 위로 다 영향을 주는 거죠. 예, 그래서 태양이 여기에도 하나 끼어 있고 여기에도 하나 끼어 있으면서 요 밑으로는 우리로 따지자면 양기운이 뭉쳐 있는 거죠. 요 위로는 음기운이 떠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죽어놓은 게 살아있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그림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실제로 식물이 자라나려면 우리는 이 달수금 얘들이 번식을 관장하는 건 맞는데, 얘들 기운으로만 뭉쳐져 있는 애들은 식량으로 못 써요. 식량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식량으로 쓸 수 있는 거는 얘들 기운이 들어가야 돼요. 얘들 기운이. 그래서 땅에서 솟아오른 식물들을 쓰는 거지, 겉에서 잡초 이런 애들은 못 먹는 거야. 예. 땅에 한참 씨가 뿌리를 내리고 들어가가지고 땅 기운을 머금고 올라와야 양 기운을 식물이 줄기를 통해 가지고 위로 뻗쳐 올려가지고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하는 건데, 열매란 결국은 이 양기운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익은 거거든. 얘들을 먹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왜 또 우리는 음기는 못 먹나 하면요, 지구가 수만 년에 걸쳐서 2번의 큰 냉각기를 가졌다고 슈타인은 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이 지구에서는, 원래 우리 인간이 옛날에는 저 유령같이 날아다니는 기체였대요. 인간이 열덩어리라 가지고 이렇게 날아다니는 이런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약간 연체동물처럼 뭐 이런 시절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처럼 우리가 뼈다귀와 사지를 갖추고 이렇게 어떤 인지학에서 말하는 몸 혼형의 3분화된 존재로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됐는데, 그 옛날에 지구상에 열이 많았을 때는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지구가 몇 번에 걸쳐서 냉각이 되고 나서 열이 없으면 생명체가 살아갈 수가 없는데 우리 인간은 냉각된 지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안에서 열을 발생시키는 생존 구조를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몸 내부에서 열을 발생시켜야만, 끊임없이 열을 발생시켜야만 살아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온동물이 됐다는 거죠. 36.5도라고 하는 열을 유지시키지 못하면 죽어버린다. 근데 그 열을 유지시키는데 물리적인 유지 방법도 있고 화학적인 유지 방법도 있는데, 물리적인 유지 방법은 우리 오장육부가 관장하는 건데, 심장이 계속 뛰면서 운동을 해줘서 열을 내잖아요. 이 열로 일단 유지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이것만으로는 안 되고 오장육부가 움직이기 위한 어떤 동력원도, 기름도 계속 들어가 줘야 되고, 이게 이제 음식인 거죠. 근데 음식, 조금 더 미세한 것들, 공기 속에 퍼져 있는 입자들, 산소라든가 규소질소 같은 애들은 규소질소, 산소, 탄소가 공기 속에 다 있는데, 일단 얘들을 원형적으로 우리가 흡입하는 거는 숨쉬기를 통해서 흡입을 하는 거죠. 호흡을 통해서 원소들을 바로 흡입하기도 하고, 흡입을 해서 안에 가지고 들어가면 이 안이 덥잖아요. 그럼 얘들이 이 안에서 열화작용, 열처리가 일어나는 거지. 열처리가 일어나는 거고, 그 외에는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형태를 갖추고 있는 생명체들을 죽여가지고 음식으로 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음식을 취하는 아주 기본 원칙은 화식입니다. 화식. 익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날 것이나 냉한 것을 소화시킬 능력이 없어요. 자연에서도 씨앗이 생겨나가지고 얘가 열매를 맺는 과정을 가만 보면, 이걸 슈타이너는 자연의 열처리 과정이다라고 합니다. 열처리 과정이다. 결국은 식물이 계속 햇볕을 받으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저렇게 빨아들인 어떤 에너지들을 열매로 매듭을 짓는 거라서 이 안에 들어있는 것 자체가 빛 에너지라는 거죠. 자연이 사물을 익힌다라고 하는 게 열처리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소화 과정도 열처리 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음식물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 장에서 요리조리 분쇄를 해가지고, 처음에 자연이 열처리한 거, 1차 열처리한 거를 우리가 먹어서 입에서 2차 분쇄하고, 3차 소화기관에서 또 분쇄하고, 4차 이거를 또 피에다가 섞어서 또 열처리를 하고, 몇 번의 열처리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사람의 어떤 영양요소로 쓸 수 있는 게로 변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애초에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자연의 산물들을 열처리를 거치지 않으면 내 영양소로 취할 수가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구조적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얘들을 먹어가지고는 답이 없다는 거야. 그나마 양적인 걸 먹어줘야 이게 열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성분이 없는 애들은 인간의 음식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요 성분만 가지고 있는 건 못 먹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네. 일단 원리는 일단 이렇습니다. 그럼 원리는 이렇고, 그럼 요 성분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어떻게 아냐 하면 그게 바로 형태와 색깔에 나타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형태와 색깔에 나타난다. 달수 만약에 성질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능쿨식물이 될 테고, 양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줄기가 뻗어 올라갈 테고, 예,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큰 나무들이 나올 테고, 나무로 표현이 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어떤 형태와 색깔과, 우리가 조금 더 예민하다면 냄새까지도 나오겠죠. 형태와 색깔 주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안에 어떤 기운이 들어가 있는지를, 별의 기운이 들어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 어떻습니까? 제가 예전에 중학생들한테 이 강의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중학생들이 막 눈을 또랑또랑 뜨면서 쉽네? 하나도 안 어려운데? 맞겠는데? 그러더라고요. 그쵸? 네, 별로 안 어렵습니다, 이거. 이걸 왜 이제까지 이토록이나 신비주의적으로 이해를 했던가. 사실은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을 하나하나 또박또박 따져가지고 접근하면 어쨌든 충분히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지 못했다는 거. 이제 결론은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멀리 있는 별들이 식물에 나타날 때에는 특히 다년생 식물에 나타날 때에는 전형적으로 이 우주의 기운들은 줄기는 전부 초록이잖아요. 줄기하고 이파리는 대부분 초록이잖아요. 이 초록은 태양의 기운이라고 봐요. 태양은 보편적으로 여기저기 다 있으니까 일단 기본 베이스로 초록 깔고, 예. 그 다음에 얘네들이 그 자기가 머금고 있는 고유의 어떤 행성 성분을 바깥으로 탁 드러내는 순간은 꽃이 폈을 때라고 봅니다. 꽃이 폈을 때 토성 기운이 많은 애들이 파란색 계통, 목성 기운이 많은 애들이 노란색 계통, 화성 기운이 많은 애들이 빨간색 계통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 섞여 있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뭐 몇 대 몇으로 섞여 있는 거야. 그리고 태양은 초록색으로 나타나고 식물에 나타날 때는 달기운은 흰색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수, 금 이런 애들은 칙칙한 색으로 나타나요. 그냥 때려 뭉쳐서 칙칙한 색으로 나타나. 회색, 막 검은색 이런 걸로. 그래서 이제 민들레 노란색이다. 목성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목성. 봄에 가장 먼저 좀 꽃이 피는 아이들은 대부분 노랑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 목의 기운이 강한 거예요. 목성이 강한 거죠. 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 동양의 목의 기운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쪽 서양 천문에서 목성이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동서양의 천문학이 기본 전제가 다른 것들을 좀 이해하고 봐야 되는데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보면 우리 동양 오방색을 이쪽에 어떤 색채의 본질에 나오는 색깔들하고 이게 1대1 대응 관계로 맞추려고 하다 보면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동양의 목기운이라고 하는 거는 직접적인 목성의 영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서 그거는 일단은 머릿속에서 동양 버전의 오행 개념은 우선 떼놓으시고 혹시 아는 바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떼놓으시고, 예. 일단 서양 슈타이너 버전은 이거구나 하고 이해한 다음, 예, 그리고 다시 연결시켜야 됩니다. 이거 동시에 다루려 그러면 카오스 버전이 돼서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우선은 요거만 다루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다 안 맞으면 괜찮은데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대응을 시켜보면 그래서 사람들을 끊임없이 헷갈리게 만들거든요. 근데 우선은 따로따로 이해하고 이제 어떤 논리로 이걸 전환을 시킬 수 있는가를 따져가면서 익혀야 돼요. 따져가면서 익히면 그것도 별로 안 어렵습니다. 금방 익힐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논리 수준은 중학교 1학년 2차 방정식 정도가 끝이다. 적어도 자연에 나타난 별기운을 읽는 거가 논리적인 어떤 그 복잡도에 있어서는 뭐 가감성제, 분수, 2차 방정식 거기는 끝. 더 이상의 논리는 없다. 미분적분 이런 것까지 절대 안 나갑니다. 미적분으로 나가려면 고급 물리학으로 나가야 되는 거지.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자연의 로우 머티리얼들을 어떤 그 생명들을 바로 이렇게 경험하는 이 차원에서는 논리적 복잡도가 결코 높지 않다. 그러니까 그래서 충분히 누구라도 사전에 어떤 복잡한 공부 안 돼 있더라도 별자리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게 기호를 어떻게 쓴다라든가 이게 음양 구별이 어떻게 돼 있다라든가 이건 기본적인 것만 알아도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몇 시죠? 10시 25분. 그러면 제가 일단 5분만 쉬고 5분만 쉬고 30분부터 또 조금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